네,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쌤이라고 하고요. 오늘 연말정산 관련된 주제로 좀 무료 특강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이라는 주제가 막 필기해 가면서 열공할 막 그런 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시간대가 퇴근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날도 되게 추운데, 그냥 이어폰 꽂고 뭐라고 떠드나 그냥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막 필기하면서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료도 다 드릴 거니까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제이로드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또 인연인데,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12월 달에 근로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특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간단히 제 소개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뺄셈이라는 뭔가 세금을 줄인다라는 어떤 그런 모토에서 이렇게 닉네임을 지었는데, 어, 이런 이제 인스타에서 제가 아직 뭐 전 유명하진 않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좋은 자리를 제가 접하게 돼서 여러 분 만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말정산에서는 꽤 경험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육군에 있을 때부터 저는 전공이라든가 자격이 이런 돈 이런 쪽이어가지고 어, 막 사단급 부대에서 온갖 장교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나 이거 뭐가 유리하냐 이런 식으로 다 상담도 하셨었고, 특히 이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연말정산 교육을 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도 참여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뭐 조금 운이 좋게 시험을 잘 봐서 몇 번 시험 문제 출제하는 데에도 요원으로 좀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자산관리본부에서 주로 뭐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이쪽 세금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한 100억 이상의 자산가분들의 뭐 세무 자문 이런 걸 저는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간단히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음, 어차피 제가 녹화해서 뭐 다 드릴 거니까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편히 뭐 다른 업무 보셔도 무방하고요. 크게 제가 네 가지 챕터로 나눠볼게요. 그게 첫 번째는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디테일한 나무들을 보기 전에 숲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한번 훑고 가려고 하고요. 공제의 구분이라고 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결국 내 세금을 줄인다는 어떤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디테일이 좀 달라서 이거를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이 공제들이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해주는 공제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공제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할인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빗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은 아, 나는 뭘 챙겨야 되겠구나를 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디테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책임져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연말정산 꿀팁 인터넷에도 많은데, 저는 이제 수많은 질문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부터 어, 주로 이것들이 쟁점이 되더라. 그거 좀 짚어드릴 거고, 그 연령대가 제가 아직 연령대에 대한 데이터는 받지 못했는데, 혹시나 뭐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계획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내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것도 이제 세금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FAQ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의 업무 데이터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궁금하신 게 뭐냐? 다양하게 좀 질문을 받았고, 대체로 이걸 보시면은 나에 해당하는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셨는데도 나와 딱 맞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편히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야.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국세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보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나라에서 내 돈을 뺏어가는가를 간단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개인에 대한 소득세, 인컴 텍스가 있을 거고, 법인들이 돈 열심히 벌어서 법인세도 내시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이게 말도 많은 누군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물려받는 사람들이 내는 상속세가 있을 거고요.
그 증여세는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누군가에게 공짜로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한 부동산, 주택 아니면 뭐 토지들 중에서도 뭐별 디테일하면 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연말정산 강의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세금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요. 우리나라 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그리고 이제 뭐 분리과세,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종합소득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얘네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과세 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법문에 적혀 있기로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종합소득 신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해왔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더 드리면 크게 소득세제는 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만 아시면 아주 명쾌하게 좀 뭐랄까요 좀 분류가 확실히 좀 머리에 개념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과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을 내가 1년 동안 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벌어진 소득들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다 담겠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담아서 이거를 모두 합한 다음에 이 합한 금액을 가지고 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대체로 다 여기 해당해요. 다 해당하고 분리과세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조세 정책상 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 일용직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 해서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체로 그런 분들은 그냥 그날그날 정산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로또 당첨 이런 거는 정말 뭐 생애 한 번이 아니고 내가 두세 번 더 태어나도 될까 말까 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런 거는 분리과세를 따로 빼서 계산을 하고요 분류과세는 뭐냐면 이 소득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과 양도예요. 이게 뭐 제로님도 많이 강의를 하시지만은 N잡, 뭐 퇴사 요런 것들이 요새 약간 키워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퇴직이라는 게 1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소득일 뿐만 아니라 이 퇴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과하게 매기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도 하고 뭐 치킨집도 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나라에서 삥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분류해서 이 종합 합산하는 요 큰 바구니에 어디냐 잠깐만요. 이 큰 바구니에 담지 않고 얘네는 이렇게 따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쳐지면 일시적인 소득인데 합쳐지면 너무 세부담이 올라가니까 어떤 합리적인 좀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세대가 주택의 양도 횟수가 한 4.5회라고 제가 통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비춰 봤을 때 양도소득 역시 자본이득이 수십 년, 뭐 수년간에 축적되어서 추후에 양도가 일어나잖아요. 이 소득이 만약에 하는 해에 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이 돼 버린다면 그 세부담은 실로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이 종합과세 제일 왼쪽에 있는 것만 다 합쳐서 과세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게 내가 벌어가는 돈입니다. 벌어가는 돈인데 국가에서 자꾸 하나씩 나도 노나 먹자 이러고 이제 제 속된 말로 삥을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어떤 사람이 근로로 제공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도로도 놓고 지하철도 놓고 가로등에 불도 들어오게 하고 나도 기여한 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정 부분은 국가도 기여했으니까 이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이 일정 부분 세금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고 개념이 아니고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월 급여가 200만 원이고 이렇게 쭉 있으면은 내가 200만 원을 우리 이제 급여명세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여명세가 있으면 내 급여 그리고 뭐 상여 뭐 식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운전 영업직분들은 뭐 운전 관련된 실비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온갖 나쁜 놈들이 내 돈을 좀 가져갑니다. 소득세,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 산재 이렇게 아니, 산재는 아니죠. 산재는 아니고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가져가잖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사람이 200만 원씩 벌어서 이거를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건 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음 해 5월 31일 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치 급여나 두 달치 급여는 다 세금으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좋다. 근로자는 그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봉급 생활을 하니까 이 일시적인 세부담이 좀 부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배려를 해서 이 매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은 내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일정 부분 가서 그럼 이게 모이겠죠. 가져간 부분이 모여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근사치만 대충 대충 이제 원성리수를 해가고 모인 거를 바탕으로 그럼 실제로 이 세금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12월 달에 온갖 공제 자료를 받고 2월 달에 정산을 해서 실제로 이게 다 제대로 우리가 세금이 거쳤는지 아니면 덜 걷었는지 아니면 더 걷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말정산 할 때, 그러니까 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어가잖아요. 그게 뭐 어떤 내 맘대로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500만 원 받으면 내가 한 250만 원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근로소득 간이세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 하에 그 얼마를 떼라라고 다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500만 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소득세랑 지방세는 이렇게 해서 합해서 한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만 정해놓으면은 조금 유도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80%에서 120% 범위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편의를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아마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요청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당장 내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80%로 좀 낮춰달라 세금 그 징수율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고 나는 뭔가 연말에 한꺼번에 돌려받는 게 기분이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나는 좀 많이 가져갈게. 많이 가져가세요. 이런 120%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 회사 재무팀이나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은 그게 내 소득을 모든 이 바구니에 다 담고요. 다 담고 이 세금을 계산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마트에서 물건 잔뜩 담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계산하러 내 마트 내 장바구니 안에 내 모든 소득들을 다 담는 겁니다. 다 담은 다음에 이 위에는 누구나 적용 가능한 할인, 숨만 쉬면 적용해주는 그런 모든 할인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할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쟁점은 여기 다 들어오신 이유는 이 누구나 할인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거고,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할인들이니까. 이 조건부 할인들, 이 조건이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충족하고 있는데 챙겨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뒤에부터는 이 조건부 할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게 뭐 아까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세금을 줄인다라는 개념에서는 별을 같이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조건 할인과 조건부 할인을 볼 건데 우리는 조건부 할인 위주로 좀 찾아가는 게 또 공부하는 게 그게 어떤 효율적이겠죠. 요거는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 계산 흐름도에 있는 표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총 급여가 있고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이거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 급여가 정해져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계산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건 발휘에 해당하고 뒤에서는 더 쉽게 다룰 거예요. 그냥 한번 쭉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너무 그게 막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여기 뭐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고 쭉 공제들이 있네요. 홍두들이 있고 보면 여기도 과세 표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세율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텍스 곱한 세율을 곱하는 것 같고 이 밑에 보니까 또 공제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는 소득 공제고 여기는 세액 공제인데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그 표를 제가 좀 간단히 좀 보시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근로소득은 내가 받은 급여 총액입니다. 총급여, 계약연봉에다가 뭐 그 뭐라고 하죠? PSPI 뭐 이런 그런 온갖 상여들 다 합친 게 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요. 내가 받은 돈, 내가 번 돈이고 이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 이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득을 감소시켜야 내 이 과세 표준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뭐가 좋냐? 우리나라는 이게 계산식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소득을 낮춤으로써 이 적용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겠죠. 이게 속된 말로 세율을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더 낮은 세율로 이거를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이 소득을 낮추고 이로 인해서 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율을 곱했어요. 세율을 곱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왔겠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카드 긁고 할인 다 받고. 근데 이제 내려오시면은 이 세액공제는 그 정률로 곱해지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일정액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 절대적인 세액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세율이 우리가 이렇게 세율 누진 세율 구조가 있는데 내가 소득 내에서 8,8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연봉 받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소득공제로 이 구간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럼 35%에서 24% 무려 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공제를 더 받아서 내가 만약에 이 15%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20%를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우리 많이들 아시죠? 소득공제 제도. 얘는 소득공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소득공제액 300만 원을 내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그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득공제액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45%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300만 원 곱하기 45%, 그러니까 300만 원이 이 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하니까 결국 곱해지는 건 45%잖아요. 그러면은 소득공제액 300만 원이지만 나의 어떤 절세 효과는 300 곱하기 45%를 해서 13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는 거고 이 15% 세율을 적용받는 이 구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만 원 공제가 300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300만 원이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이 15% 세율을 곱해져야 완전 그 순도 있는 그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45만 원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조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잘 이해 안 되면 이따 질문 다시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교육비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지금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나의 대학원 그리고 뭐 자녀들의 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이퀄 절세액이에요. 이건 절대값. 그러니까 어떤 정액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세율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정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비례가 아니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소득공제는 이게 그러니까 정률로 들어가는 할인입니다. 퍼센트 할인인데 이 소득을 감소시켜서 내가 나의 그 세금 계산상의 소득을 감소시켜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나고요. 그러면은 고로 이게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동일한 소득 공제액이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좀 큰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값, 정해진 액수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이는 거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똑같은 액수, 예를 들어서 저에게 15만 원의 가치와 이 그 이재용 회장님의 15만 원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가 좀 더 혜택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빵을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빵이 처음에 국가가 내놔라. 이거 이제 세금으로 갖고 와라라고 이제 뭐 이제 쌓아둔 거예요. 쌓아놨는데 소득공제라는 걸 한번 해주죠. 이게 칼로 한번 썰어서 오케이 이거는 좀 빼줄게. 라고 해서 이 세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 줄어든 거에서 또 세액공제를 한번 해주죠. 그걸 또 한번 또 할인을 해서 빵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한 다음에 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빵 조각이 있었잖아요. 다달이 다달이 나한테서 가져가던 세금이 있었잖아요. 우리 급여명세서 상에. 보통 오른쪽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에 모아놨던 그 빵 조각들을 합쳐본 거랑 이 최종 계산된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세금이 내가 떼었던 돈이 이 최종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떼었던 세금이 최종 계산한 돈보다 약간 적네. 그러면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납부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준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서식이에요. 이게 좀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어떤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퇴사자분들은 회사의 이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준을 달라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급여가 있어요. 급여란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뭐 급여와 상여 이렇게 쭉쭉쭉 있고요. 보시면 여기 결정세액이 결국 그 내가 최종 내야 될 세금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홈택스 들어가서 가셔서 보셔도 돼요. 보셔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결정세액이라는 게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여기 들어가고요. 보시면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뭐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세금이 조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회사 다닐 때 이 회사에서 미리 세금 떼놓은 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또 기납부세액이라는 곳에 주근무지가 있죠. 지금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미리미리 나한테 월급 줄 때마다 뗐던 세금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결국 차감생수세액 더 내냐 돌려받냐는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러면 돌려받는 돈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된다면은 더 내야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제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총급여 장바구니에 내가 번 돈을 다 넣어서 이 각종 공제들을 적용받을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무조건 할인, 그냥 숨만 쉬면 해주는 공제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볼 거는 이 조건부 할인, 뭔가 내가 어떠한 조건을 지켜서 요건을 충족해서 적용받는 공제들 이걸 결국 챙겨야 절세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부터는 요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단히 이 무조건 할인이랑 조건부 할인 뭐가 있냐를 좀 살펴보면은 누구나 해주는 할인은 인적 공제가 있겠죠. 이거는 그 사람당 150만 원씩 해주는 그런 공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개입할 여지는 딱히 없고 다만 이제 뭐 인적 공제 대상자를 늘린다거나 뭐 결혼한다거나 아이를 많이 낳는다거나 그런 효과로 이제 절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금보험료나 보험료 소득공제는 이거는 국민연금 낸 거, 건강보험 낸 거라서 이것도 뭐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딱히 없는 거라 그냥 여기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고 내 그 번 돈을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 공제들은 다 이 조건부 할인들입니다. 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내가 집을 사면은 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거에 이자 부분은 나라에서 일종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그 신용카드 공제 이런 거 전부 다 조건부 할인들. 우린 이제 이런 거를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채, 목소리 잘 들리면 채팅 1 부탁드립니다. 잘 안 들린다 채팅 2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따라올 만 하신가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 보네. 난 좀 따라올 만한 것 같다.
채팅 1. 아, 살짝 좀 빠른 것 같다. 채팅 2 부탁드립니다. 아, 연말이고 또 불금인데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새해 이제 성공하실 분들이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뺄스님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남은 시간도 한 4, 50분 정도 걸리겠죠? 네, 그럼 네. 네, 남은 시간도 집중해가지고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나가면은 제가 처음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그 연말영상 내용 자체가 막 필기하면서 그럴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라디오 들으듯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막 너무 막, 아, 다 놓쳤어. 이렇게 막 애쓰실 필요 없고, 다시 물어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녹화본이나 자료 보시면 자료 다 드릴 거니까 그냥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라디오 같이.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잠깐만, 펜이 어디 갔냐. 됐다.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대체로 여건 해당되는 거 없을 거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건지.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두 당, 사람당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거 인당 150만 원 받는 거고 추가공제는 뭐 좀 이제 집에 거동이 어려우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양하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200만 원 더 해준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연금보험료공제는 우리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내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다 뜯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100% 공제 다 해주고요. 이 보험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주택자금공제는 특별공제 안에 있는데 이거는 아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서 아예 그 장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 밖에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도까지 잔존하던 거라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보험은 이거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거예요. 벤처 투자자 출자 등 소득공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겠죠. 이게 그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 나와 그리고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면은 당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은 요건이 없죠. 내가 나를 공제하겠다는데 무슨 요건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네, 본인 요건이 없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나이 요건은 없는데 소득 요건이 있어요. 이 소득 요건이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FAQ에서 디테일하게 다룰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요건은 모든 분들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이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소득 금액이 뭐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번 돈, 쓴 돈 빼서 순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이 소득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동거 요건 필요 없고요. 그냥 결혼하시면은 무조건 동거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다시 말하면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다 일단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이 공제를 해주고요. 그 주거용편상 사실 결혼하면 다 출가하잖아요. 같이 살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부양을 하면은 공제는 갖고 올 수 있지만 꼭 동거를 해야 된다는 요건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 직계비속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아래. 결국 다시 말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입양도 뭐 입양을 했지만 마음으로 키우잖아요. 우리가 가슴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보통 대학생 되면은 여기서 다 기본대 대상자에서 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소득요건은 당연히 있고요.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요거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그리고 형제자매도 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인데 조금 이제 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좀 있고
소득요건 당연히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동거도 해야 되고 네, 뭐 일시적인 요건을 퇴거한 경우도 허용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위탁아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도 해당하는 케이스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이게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신 키워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혹시 개인톡 주세요. 나이 요건이라고 하면은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뭐냐? 그 법에서 말하는 나이들은 다 만 나이입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만 나이로 다 바뀌었죠. 그 법에서 나이가 있으면 그냥 모든 다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 나이. 60세 이상이면은 1963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나신 분이고 20세 이하라고 한다면 200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이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의 요건은 하루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1살이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 단 하루라도 20살인 날이 있으면 그분은 올해 20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11월까지 59세였다가 11월부터 60세가 됐어. 그러면은 단 하루라도 60세가 있는 거잖아요. 공제가 가능하신 겁니다. 소득요건은 제가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그리고 한정 시기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부모님께서 유급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살아계신 걸로 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셨는데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봐서 그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적공제가 지금까지는 기본공제였어요. 그 요건에 해당하면은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였고 이거는 추가 공제입니다. 누구나 해주진 않지만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공제해드리겠다는 내용이고 첫 번째로 경로 우대자 공제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만 70세 저도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다 계셨는데 만 70세가 넘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가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인정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 장애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의 그 어떤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게 한 병당 연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시거나 뭔가 재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공제도 해드리고 있고 이 부녀자 공제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제도인데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이거 엔드입니다. 3천 이하이면서 이게 총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한 연봉 4,147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해 줍니다. 뭔가 여성분들이 배우자가 있으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없지만 이제 홀로 아이들을 키우거나 그리고 뭐 어머니를 모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요 요금만 충족하면은 연에 50만 원 더 공제해 드려요. 그리고 한부모 소득 공제라고 해서 뭔가 이혼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별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내가 내가 이제 배우자가 없지만 이제 직계 비속 나보다 이제 내 자식들이 있고 내 아래라고 말씀드렸죠. 직계 비속은 자식들이 있고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번과 4번이 경합할 때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업하시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이 경우에 둘 다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경합하면은 한부모 소득공제가 더 많이 공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4번으로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득공제들인데요. 연금보험료공제는 이것도 우리의 자의가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서 다 떼가잖아요. 이건 다 100% 공제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험료 공제도 보험료 소득 공제와 보험료 세액 공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세액 공제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드는 어떤 보장성 보험들 그런 게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고요. 보험료 소득 공제 대상은 보시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딱 들으시면 느낌이 어때요? 4대 보험들이죠. 이런 것도 내가 뭐 싫다고 안 내고 그런 게 해당하지 않아요. 건강보험 안 내면 바로 뭐 카드 차업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공제이고요. 주택자금 공제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따로 해놨는데 가장 키워드는 이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그러니까 전세 대출 편의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얼마나 납입했냐가 이제 나중에 청약할 때 그게 좀 뭐랄까요 그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지. 사실 이거는 청약 종합저축공제는 물론 소득공제긴 하지만 이게 뭐 아주 대세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공제해준다 넣으면은. 그리고 이제 꽃 되게 연말정산의 꽃이죠. 이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말도 되게 어렵네요. 그 뭐냐면 집을 사면은 이 집 살 때 대출받은 이자는 이 나라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편히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은 아예 새로운 슬라이드로 빼왔어요. 이게 요건이 있는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되고 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원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되겠죠. 이 말은즉슨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되고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8호제곱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전용 면적 기준이면서 오피스텔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 줍니다. 내가 전세를 오피스텔에 들어 살고 있고 오피스텔 들어가서 전세 살면서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주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가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거 주의하세요. 이런 사회 초년생분들이 엄마 아빠가 대신 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의 현재 상황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임대차 계약 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계약금, 잔금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게 쭉 있으면 여기에 뭐 언제까지 뭐 언제부터 너 뭐 넘긴다. 그래서 써져 있잖아요. 이혼 날짜랑 그 전입세대 확인 열람서에 전입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둔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집을 살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좀 걸기 위해서 이 3개월이라는 요건이 있는 거고요. 이 차입금이 그리고 임대인 계좌, 나한테 집을 빌려주는 사람 계좌로 직접 꽂혀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왔다가 가는 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입금이 정말 집을 빌리는 데만 쓰여져야 된다. 이런 걸 조금 요건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걸 제가 좀 써놨는데 직원 전용 전세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법에 적혀 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 복지 목적으로 막 그 사내 대출 같은 거 해주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사실 이 무주택일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내가 대출받아서 이제 또 집을 그러니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주택을 저당된 차입금이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 위해서 저당을 해놓은 저당을 잡은 차입금인데 이게 굉장히 장기인 그런 차입금을 그 이자 부분에서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등 세대 세대주도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 원도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된다. 이게 24년부터는 6억으로 인상이 됐고요. 이 기준 시가라고 하면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동주택 가격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보통 공동주택 가격이 그 그러니까 뭐 천편일률적으로 몇 프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7, 80%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억이라고 한다면은 한 시가로는 7에서 8억 정도 아파트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한 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여기서는 또 주택이 아니에요. 이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주택이잖아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요. 주택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 포함합니다. 이게 무허가주택이라는 게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걸 말해요. 공부라고 한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례장 이런 걸로 뭔가 등기가 되지 않은 그런 주택들 얘기하고요. 이런 거 보면은 시골에 이런 게 많은데 땅 위에 뭔가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없는데 그 이제 뭐라고 하죠? 항공뷰 같은 거 보면은 주택이 있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속과 관련된 얘기인데
농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뭐 사업용 시행사나 시행사를 보통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판매 목적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이런 주택도 다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예 좀 되게 디테일하게 제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정리 좀 쭉 해놨어요. 요거는 그 다른 것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끊긴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분 문제 여쭤볼까요? 네네. 다른 분들 혹시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그렇지. 지금은 스무스하게 들리시나요? 가끔 끊기시나요? 음, 아, 그래요? 잘 들린다는 분도 있고 끊길 때도 있다고 하시는데 공동 관계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볼게요.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네네.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 한 네네. 번씩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그 요건들 중에 하나인데 차입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주권을 고려한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고려한 것 같은데 아무튼 등기 생기고 3개월 이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 차입금도 이런 요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즉시 대출을 받은 거냐, 그걸 좀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차입금의 채무자가 어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 대출이냐,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긴 하는데 입주권과 분양권도 이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그런 대출들이 나중에 그 집이 준공되면 등기가 생기면 주택 담보대출로 바뀌는 그런 형식을 가진 대출들이 있어요. 그 조건부로. 그런 모든 요건을 갖춘 대출들은 가능합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공제 한도는 이제 300, 500, 1,500, 1,800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기존 시가도 6억으로 좀 올라가고 최대 한도가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적용만 받을 수 있으면 엄청 대단한 혜택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주거에 대한 뭐랄까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실소유 1주택에 대해서는 약간 가지시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꽤 쏠쏠합니다. 네, 요거는 이외에 기타 등등의 소득공제들인데요. 개인연금 저축공제 이거는 이미 일몰이 됐어요. 저도 하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라고 해서 이 개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의 퇴직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데에서 이제 돈을 계속 사업자분들이 이제 모아두시면은 이거를 폐업할 때 퇴직금 쪽 비슷하게 이걸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항목의 공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법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근로소득으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한해 해당이 되는 거라 그냥 근로자분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벤처기업이나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의 소득공제죠.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공제들이고 연간 3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한도로 두고 있고요. 그 경우에 따라 내가 쓴 돈을 다 해서 그 공제액을 구했는데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플러스 100 해서 최대 한도 하면 여기다 플러스 300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총급여 7천만 원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250인가 이렇게까지 공제가 있습니다. 그냥 300만 원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조금 딥하게 들어왔어요. 좀 깊게 들어왔는데 공제 대상이 근로자 내 스스로 내가 쓴 카드 그건 뭐 당연히 돼야 되겠죠. 내가 쓴 카드랑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보다 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사용액은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거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 20살 넘어가면은 제가 공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60세 안 되면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공제 대상자만 해당하면은 나이 제한 때문에 내가 아까 150만 원 인적공제를 받지는 못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대신 여기도 소득금액 요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전부 다 여기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카드를 쓰라 이런 취지예요. 근데 공제 금액이 내가 쓴 신용카드를 또 100%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내 총 급여액의 25%를 차감합니다. 그걸 넘는 금액에 한해서 15에서 40% 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건 뭐 워낙에 그 뭐 대중교통 그리고 뭐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대중교통은 올해 한해서 이제 80% 이렇게 되는데 공제율은 워낙에 잘 정리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건 좀 생각을 했고요. 가장 지문이 많은 것들은 그래서 내가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다 충족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내가 병원 갔을 때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긁으셔야 돼요. 신용카드로 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이중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 밑줄자, 네.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한데 신용카드로 긁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이거는 취학 전 아동 우리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도 뭐 이렇게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권도 학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이제 우리 학생들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도 당연히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공제 금액에 보통 제가 이제 가장 낮은 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건 가장 낮은 공제율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어, 내가 적어도 300만 원의 풀을 채우려면은 공제 금액을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니 공제 금액을 한 2천만 원은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누기 15, 나누기 0.15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 공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제로 카드 쓴 금액에다가 내 총 금액의 25%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1억 연봉자다라고 하면은 어, 내가 적어도 4,500은 써야 이 2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실수령액이 1억 연봉자라고 해도 한 7,500? 그 정도 될 텐데 4천만 원 카드값 쓰고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약간 조금 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약간 좀 뭐랄까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그런 조장하는 그런 압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원래 이거의 입법 취지 자체는 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좀 포착하자 그런 목적이 입법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이걸 없애려고 한번 했었다가 정권이 바뀔 뻔했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없애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입법 취지 자체는 뭔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좀 포착하고자의 입법이 있다. 그냥 이렇게 좀 막간의 지식 팁 이런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이거는 이제 소득공제에서 지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끝으로 소득공제는 끝났고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왔고요.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다루지 않은 이유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누구나 해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고 보시면은 크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여기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있고 표준세액공제액은 나는 여기 아무 배상되는 게 없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 13만 원 그냥 일괄로 정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요게 올해부터 8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해서 드릴게요. 뒤에는 바꿔놨는데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네. 근로소득세액공제 첫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공제해 주고요.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중에서 8세 이상. 이게 왜 8세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우리 아동수당이 원래 작년까지인가 7세까지 나왔다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8세까지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제 8세부터로 법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중 혜택 줘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한 명 15만 원, 두 명 30만 원. 그러니까 한 명 그러니까 8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 15만 원 공제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두 명이다. 그럼 3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세 명이면은 이 두 명 기본 두 명에 해당하는 30만 원에다가 세 명부터는 명당 30만 원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세 명은 60만 원 공제가 되고요. 네 명은 이제 산식이 있다시피 30만 원에 30만 원 곱하기 2. 그래서 총 9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출생 입양세 공제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셨거나 올해 아니면 입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면 70만 원인데 만약에 첫째, 둘째를 낳았다. 뭐 1월 달에 첫째, 뭐 12월 달에 둘째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30 더하기 50, 총 8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파격적인 많이 해주는 세액공제인데 올해 또 한도가 올랐습니다. 한도가 올랐다는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많이 해준다는 거니까.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한도로 이 퇴직연금계좌 IRP까지 합치면은 총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이게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그리고 내가 급여만 있다라고 한다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 각각의 한도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장성 보험료도 100만 원이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100만 원이 있으면은 둘 다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난임 시술비 그리고 요새 그 혼인 연령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임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 부부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난임 시술비도 나라에서 좀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30%만 파격적인 공제율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냐마는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수가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또 공제해주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있다.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비도 우리 신용카드처럼 총 급여의 3% 이상을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그런 좀 맹점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좀 가장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강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 공통 사항인데 뒤에 FAQ에도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도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계약지 않은 본인,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들긴 했어요. 대신 이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이게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험료는 이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신다면은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소득 요건이 있어요. 소득 요건이라 하면은 1년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버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험료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당연히 되지 않고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아는 아직까지 출생 전에는 그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일시 납부한 보험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23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다. 근데 내가 23년 6월에 보험료를 다 냈네?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12로 나누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신 날 다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18년도부터는 그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거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요것도 보장성 보험으로 봐서 이것도 여기에 납부하신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인데요. 뭐 의료비 세액 공제 워낙에 잘 아시죠, 다들. 이건 블로그 같은 데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뭐 치료를 위한 비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장애인분들 조금 이제 거동 불편하시니까 보장구 같은 것도 당연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바꾸실 거면은 이제 12월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5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니까 요거 올해 얼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청기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춘추가 조금 있으신 할머니나 외할머니 모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요새 치매나 알츠하이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비를 나라에서 일정 부분 이제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우리가 냈던 그 건강보험료 냈던 거에서 좀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게 올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총급여 제한이 없어지고 누구나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라에서도 출산에 대한 혜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액공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정책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제 제외 의료비, 미용 성형수술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세액공제라는 개념은 국가가 세수 일실이라고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수를 포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세액공제 제도인데 이 미용 성형수술을 국가 세금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아마 그건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그 세액공제 대상 혜택을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중요한 건데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손 의료보험금은 이 의료비 세공제를 계산할 때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의료비를 900만 원을 썼는데 실손 의료보험금이 한 6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내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은 300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이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는 본인은 뭐 다 가능합니다. 대학원 그리고 대학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늦깎이 좀 이제 늦게 돼서야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으시고 학교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 체육시설 다 가능한데 이 한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보다 직계 존속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공부하신다고 해서 대학 학비를 좀 대드리면 그거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기부금세 공제는 특히 제가 뒤에서 아주 강조드릴 건데 적어도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3만 원은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조건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3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교육비 세공제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따로 갖고 왔습니다. 초, 중, 고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당연히 가능하고요. 교과서 대급식비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현장 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가능하고 교복 구입비. 교복이 사실 이게 비싸죠. 비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엘리트부터 해서 뭐 되게 교복들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인당 50만 원 공제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뭐 사내근로복지금이라던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학자금을 이제 뭐랄까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게 비과세 혜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이렇게 좀 넣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향사랑 기부금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고향에 꼭 고향 아니어도 됩니다. 지방이면 되는데 이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저 질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고향사랑 기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내가 어떤 지자체를 골라서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10만 원을 100% 세액공제 해주고요. 그럼 10만 원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3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3만 원의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10만 원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3만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내 손에 쥘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가서 이제 어떤 이 뭐랄까요 취지도 좋으니까 꼭 하시길 바랄게요. 네. 대신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10만 원은 세액공제 100% 해주고 그리고 3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걸로 이런 걸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 뭐 정읍에는 되게 뭐 때깔 좋은 막걸리도 이렇게 돌려주고요. 3만 원 상당. 그리고
이 뭐냐 전복 완도 전복도 있고 1kg면은 양이 얼마나 될지 사실 잘 상상은 안 가는데 아무튼 되게 그림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에는 이제 한우가 3만 포인트로 뭐 세트가 하나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 기부하시면 1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시고 100%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리고 3만 포인트로 뭐 이렇게 식사하실 거 연말에 그냥 이거 하나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게 그 공식적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10만 원이에요.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더 하셔도 상관없는데 10만 원만 해야 나한테 가장 이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분 잠깐만요. 제가 중복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상관없는 걸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주택 세대 주면서 1900 7천만 원 이하이고 공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고요. 그건 뭐 다들 많이 아실 거고 75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면서 이게 올해 개정돼서 아마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바꿔주겠다, 한도를 올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입법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방에 뭔가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서울이나 경기에 이제 상경해서 업무하시는데 이 집세,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그 거처를 마련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공제 한도를 좀 현실화 시켰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세액 공제는 난 여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은 13만 원 공제 그냥 일괄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반전세라고 있어요.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건데 그러니까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특별히 월세는 내지 않으면서 거주를 하는 걸 얘기하고 월세는 낮은 보증금을 설정하고 그 대신에 월마다 이렇게 일정 뭐랄까 현금 그러니까 이체를 해드리잖아요. 내가 그 사는 대가로. 근데 반전세는 보증금은 전세보다 조금 낮은데 월세 다달이 들어가는 현금보다는 월세보다 약간 낮은 그거에 약간 하이브리드 혼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전세도 잠깐만. 이거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 한번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후방에다가 네, 제 앞에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전세의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전세도 어쨌든 그 보증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랑 월세세 공제 둘 다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는 아닌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5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한도가 200만 원이긴 하지만 세금을 200만 원 해주는 거라서 아마 실익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대기업 취업자랑 중소기업 취업자랑 점점 임금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조금 보전을 해주고자 이런 제도가 들어왔고요. 요거 해당하시면은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이게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해당하면은 내가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직 미처 받지 못했다. 내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일했는데 작년 재작년은 못 받은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강정 청구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절세 팁이라고 해서 그 적어도 이 정도는 챙겨가면 내가 그래도 나름 꼭 필수적인 거 좀 챙겼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금계좌 IRP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주택장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라는 건데 저는 이게 조금 모두에게 무조건 좋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소득자에게 공제 몰아주기 하고 물음표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 외의 소득의 명의 분산. 이거는 조금 이제 소득세 범위를 넘어선 거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이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올해부터. 그러면은 이게 최대로 받는 경우에는 148만 5천 원을 돌려주는 건데 이게 결국 나중에 미래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3에서 5% 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세금을 다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급하게 인출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16.5%를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 담당 국세 공무원이랑 조금 친한 친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과세를 미루어 주는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당장에 뭐랄까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게 분명히 큰 혜택입니다. 제가 이 제도의 어떤 효용성, 그 좋은 점을 부인하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큰 혜택인데 근데 결혼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뭔가 단기간에 뭔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당장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가 너무 부담이라든가 물론 앞으로 이자가 좀 내릴 거라 기준금리가 좀 내릴 거다라는 예측이 좀 팽배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을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도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절세 효과보다는 그냥 꾸준히 납입해서 납입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은 거지. 이거 뭐 청약 저축 세금도 좀 더 받,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계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분명히 큰 혜택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나이가 어릴수록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좋은 제도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주택자금공제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아쉬울 정도인데 주택 임차 차입금, 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랑 월세 세액공제는 23년 말 기준, 올해 말 기준으로 내가 무주택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월부터 11월까지 무주택으로 살았어요. 계속. 이 요건에도 해당해. 근데 너무 이제 너무 그 뭐랄까 세입자의 서러움에 도저히 못 이겨서 12월 달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서러움이 있지만 한 달만 꼭 더 참고 내년 되자마자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월세 세금들 다 지키면서 내 집 마련도 하려면 해를 꼭 달리하셔라.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집을 살 때 대출받은 거 이자는 나라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12월 말 기준으로 1주택자만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12월 말 기준으로 어쨌든 주택이 두 개잖아요.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주택 마련은 해를 달리해라.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신용카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 내가 소비를 정말 많이 해야 이걸 받을 수 있구나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총 급여의 25%를 차감하는 산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결국 고소득자이면 고소득자일수록 이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기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소득공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고소득자에게 몰아줘라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그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춰서 세율을 낮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데 결국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재테크나 어떤 절약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이게 결국 공제 300만 원짜리 받고자 막 소비를 1,000만 원, 2천만 원 더 하면은 그게 과연 맞는가는 이거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역시도 총 급여의 3% 초과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좀 역발상을 해보면 이 저소득자에게 내가 만약에 우리 가정이 아니면 내가 이 몰아준다는 건 이미 뭐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굉장히 절약도 하고 아껴 쓰는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못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는 이 총 급여의 25%, 총 급여의 3% 허들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굉장히 되게 검소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오히려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낫겠죠. 질문 제가 나중에 끝나고 일시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데 이게 흐름상 좀 그래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과 세금이라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개인 단위 과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어떤 부부가 있어도
이 부부가 각각 버는 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근데 몇 나라들은 북유럽인가 이쪽에서는 이거 상관없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버는 소득을 전부 하나로 모아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매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개인별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개개인별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절세책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제가 간단히 이거는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기 편하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예비부가 이렇게 김땡땡 박땡땡이 있고 이땡땡 최땡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게의 소득은 같아요. 그래서 2억 원인데 이 김땡땡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고 박땡땡은 1.7억 원이고 이 땡땡 최땡땡은 1억 원씩 벌고 있어요. 이거를 인별 과세를 하면은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은 이게 4,2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고요. 합해서 그리고 인별 과세를 하면은 3,6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밑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은 둘 다 2억이잖아요. 세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율을 부과받아요. 결국 그 가계 전체를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을 번 건데 그 한 명이 더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금을 거의 뭐 한 600만 원 더 내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특히 개인 단위 과세는 개인 단위 과세인지 세대 단위 과세인지에 따라 어떤 가족 전체의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울타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 노동공급제라고 전 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시면은 조금 더 가사나 육아에 전념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게 어떤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 노동공급자라고 하면은 주로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근로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이 기본적으로 모수가 좀 깔려 있을 거잖아요, 소득들이. 여기다가 굳이 이자 배당 이 임대소득 같은 걸 덕지덕지 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가 벌어오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신고를 하는 거고 2차 노동공급자라고 하는데 결국 집에서 조금 이제 백업 포지션에서 뭐 가사 전체를 좀 돌보고 그리고 이제 육아에 좀 전념하시는 분들 어떤 가족 전체의 효율 극대화를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거를 조금 몰아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자 배당 월세 소득이 이분의 소득이 될 거고 대신 이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으니까 이 최소 구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다 이걸 내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결국 나눠 담는 게이 가족 전체의 울타리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이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면은 그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나올 수 있고 그 월세가 계속 발생하면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이 들어가서 혹시나 그 건보료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소득이 생기니까 이 정도는 이제 부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보통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굉장히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득을 이렇게 명의를 나누어 갖는 게 굉장히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이득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기본적으로 그 증여 재산 공제가 10년 동안 10년마다 갱신돼요. 10년 동안 6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충분히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요. 맞벌이도 할 수 있고 그 가정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외벌이가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이 어쨌든 이 나가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랑 사업이 깔려 있으니까 내 위에 이자나 배당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너무 세부담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자 배당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소득, 그 부동산 투자할 때는 배우자한테 조금 증여해서 배우자 명의로 돌리는 게 전체적인 세부담이 아주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명의를 다양하게 좀 고려해 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그리고 조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 여기 정리해 놨어요. 이제 막바지니까요. 거의 다 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두 곳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서만 일해줘. 네가 어디서 일하든 상관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제가 아까 서식 보여드렸죠. 그걸 전부 다 받은 다음에 이 내가 정한 주된 근무지에서 이걸 합쳐서 신고해주게 되어 있어요. 재취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재취업한 직장에서 전에 일했던 그 뭐랄까 전에 일했던 직장의 소득까지 합쳐서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2회든 3회 옮긴 건 상관없이 결국 12월 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는 경우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는 보통 그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퇴직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퇴직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고요.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산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일 기준으로는 이거는 조금 실무적인 얘기인데 해주는 곳도 있어요. 대충 그냥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다 많이 해주죠. 퇴직하는 경우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내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깜빡하고 이제 올해 내 아들이 20살이 넘었는데 이거 기본문제 대상자에 넣어버렸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단순 실수로.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중에 하나거든요. 그 종합소득은 내년 5월 31일까지 수정하면은 전혀 뭐 가산세나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5월까지만 바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제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연말정산을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그 특정 종교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일정 지역이. 그래서 내가 조금 특이한 종교를 갖고 있거나 뭔가 아니면 내가 좀 특수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강수화절에 다 나오진 않지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 고객들이나 의뢰인들의 정보를 당연히 발설하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이건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5월 달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사람들한테 맡겨도 되는 거고요. 뭔가 내가 내 인사팀에 맡기기 조금 그래. 그런 정보들이 있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낙태한 비용들 같은 거 사실 그게 흠이 아닌데 어 그 조금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회적 통념상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공감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나 뭐 특정한 종교 같은 거 우리 코로나 때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가 종교에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좀 노출하기 좀 꺼림칙하다라고 하면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어 이제 내가 뭐 사업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5월 말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고 내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근로소득과 뭐 사업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말까지 보통 5월 달에 전산이 열려요. 그러니까 5월 1일 초반에 그때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분리과세이자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연금, 뭐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면은 그냥 끝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업할 때 연말정산 하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맞고요. 이때 5월에 이제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어 연말정산 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얘랑 이 사업소득 우리가 신고해야 될 거랑 더해서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우리가 그 인적공제 적용할 때 우리가 나이 요건이 있었고 소득 요건이 있었잖아요.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제가 세청에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조금 이제 친분이 있는 조사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 이거는 전문용어로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요건이 안 되는데 넣어서 신고하는 경우에 그냥 전산에서 바로 이제 빨간불이 뜨면서 걸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이거 넣었다가 나중에 추징당해서 가산세까지 내면은 그건 아깝잖아요. 가산세도 그게 그 세금 내는 거는 뭔가 좀 아깝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세금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근데 잘 보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건 조금 더 인정해줘요. 소득금액 1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총 급여 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근로소득이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 333만 원 정도가 이 100만 원 요게 딱 컷에 걸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배우자를 공제를 받고 싶은데 이 총 급여 500만 원이 넘거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공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이것도 소득 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사고가 정말 많이 터져요. 정말 많이 터지고 제가 이거를 뒤에 예시로 들어드릴 거예요. 어떤 데서 주로 사고가 터지는지. 우리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내가 세금 냈었지 이게 좀 인지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서 많이 터지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퇴직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한 경우에 불가능하고요. 사업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번 돈, 매출에서 비용 뺀 그 순수익, 그러니까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제외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면은 이것도 부양가족에서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득 금액 100만 원 요거 좀 꼼꼼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분리과세 대상 이런 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된 거 그리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분리과세된 거 그리고 뭐 일용 근로소득 이런 거는 다 이 카운팅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해외 주식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미국 그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인데 내가 이걸 이제 100만 원 주고 샀고 350만 원에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해외 주식은.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내가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해서 얼마에 팔았냐 그리고 얼마 벌었냐 이렇게 좀 해서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판 돈을 빼면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뭐 공제를 더 해주지는 않아요. 이건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뭐 감면 대상 해당 없겠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없고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룹별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 그리고 뭐 파생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이 다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각각 이 카테고리에서 1년 동안 250만 원 공제 이 카테고리에서 1년 동안 250만 원 공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 받죠. 그럼 낼 세금이 없네. 이러고 까먹어요. 이러고 이제 잊어먹으시는 거죠. 나 세금 낸 거 없어. 번 거 없어. 공제해도 돼. 이러시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있죠. 보시면 소득금액은 어디예요? 이 양도 소득금액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번 건 있는데 공제를 받아서 세금은 0이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외 주식 하셔서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실무적으로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내가 비록 양도소득세는 안 냈지만 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추징 당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외 주식 양도하셨는지 세금을 안 냈더라도 얼마에 팔았는지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부모님 명의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인 뭐 이렇게 같은 그 직계 가족들 명의로 투자를 하는데 공제 대상자를 올리시는 분들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애인 공제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인데 그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장애인 및 뭐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뭐 그렇겠죠. 뭐 해당되겠죠. 뭐 국가 유공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뭐 전투에 나서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뭐 없겠죠. 뭐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맹점은 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그럼 이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질의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과세관청의 어떤 유권 해석인데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의료기관에서 뭔가 그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는 의사가
더 이상 실제로 뭔가 취하기 어렵고 많은 요양이 필요로 한다. 이런 그 소견이 있으면은 소견을 통해 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결국 이 의사의 소견을 담은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치매라든가 저기 굉장히 중증을 앓고 계시고 중증병을 앓고 계시고 뭐 암이라든가 정말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 주치의분께 한번 이 장애인 증명서를 좀 작성해 달라. 내가 이거 병원비에 좀 보태려고 그런다. 이게 뭐 큰 혜택은 아니고 그냥 1년에 200만 원 소득공제 해주는 건데 병원비가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라 병원비에 보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써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에 조금 정말 중증이신 분들이 계시면 요거는 한번 해서 장애인공제 받으시는 게 분명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비에서 실손보험 받은 거는 빼고 내가 정말로 순 부담한 금액만 공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는데 22년에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공제를 받았는데 실손보험금은 23년에 나왔네.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차감하냐? 23년에 그냥 차감하면 되냐?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원래 그 의료비를 지출했던 연도를 수정신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2년에 의료비를 지출했고 이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23년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23년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23년은 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24년 5월 31일까지 22년도 소득을 다시 신고해야 돼요. 수정 신고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제대로 신고 안 한 거니까 가산세가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게 붙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뭐 그때 당시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한다라고 이제 법에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손보험금이 좀 늦게 나왔으면은 수정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기 전에 내가 지출한 게 있는데 이거 다 공제됐느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 과세 기간은 1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6월부터 회사를 다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기간 내에 쓴 것만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얘네들은 상관없이 전체 토탈로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부양가족의 일부 항목만 따로 공제받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톡방에서 누가 질문을 한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어, 이제 노모가 계시면, 어머니가 계시면 내가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고, 근데 이제 의료비는 내 남동생이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남동생이 의료비 공제 가능하냐?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였는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했으면 자녀를 위해 교육비, 의료비 남편이 지출한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고 그 와이프분이 뭐 교육비를 내셨다. 그러면은 남편은 내가 낸 게 아니니까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고 와이프분은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 자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도 지출하거나 아내분이 기본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이렇게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둘 이상의 거주자의 이거는 그 소득세법 집행 기준이라고 해서요. 어떤 법문은 아닌데 과세관청이 어떤 디테일한 세세한 거를 다 법에 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세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좀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오피셜한 자료니까 충분히 믿고 신뢰하셔도 되는 자료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이제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그중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이 특별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 이외의 모든 공제도 다 땡겨가야 되는 거다.
그것도 이거는 이제 그 과세관청의 공식 답변 견해인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전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런 견해입니다. 배우자 명의 정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여부.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제가 이 블로그에 정말 그 딥한 모든 딥한 내용을 좀 다 다뤄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개인톡 주시거나 아니면 뭐 단톡에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할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냐? 부모님이 60세 미만에 해당하지만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우리가 소득 금액 기준만 있다고 했죠. 신용카드 공제 때.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은 본다. 소득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신용카드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이와 이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는 항목들을 제가 여기 좀 퍼와봤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만한 거는 뭔가 그 강연 가거나 아니면 에드포스트 그리고 사업자가 없는 정말 일회성 스마트 스토어 막 그 전자책 팔고 이런 분들은 아마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22% 원천 징수해서 그 세금을 딱 떼고 그냥 끝나요 거기서. 더 이상 추가로 뭐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은 없는데 이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이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에 지급하는 에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이 사람의 소득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20을 지급하면은 여기에 20% 그리고 여기 지방세까지 해서 2% 더해져서 22%를 떼고 소득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러고 만약에 이게 300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천징수세율이 22%잖아요. 22. 근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보시면 여기는 22보다 싼데요. 그죠? 이게 결국 계단식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이 15%라고 하더라도 공제 같은 거 반영하면은 한 실효세율은 한 11%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구간보다 아래에 있다면 이걸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위에 분은 해당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벌지만 정말 뭐 신급으로 소득공제 세금들 다 받았어. 소득공제를 다 받았어. 그래서 이 밑으로 갈 수 있으면 이 분들도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300만 원을 제가 기타소득 금액을 채웠어요.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지만 지금 내가 이 300만 원을 받으면서 떼인 금액이 66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떼인 금액이. 근데 내가 이걸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은 제대로 신고하면 그래서 제가 이 15% 구간 최상단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방세까지 해서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를 더 매깁니다. 16.5%가 되겠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원래 49만 5천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66만 원을 낸 거죠. 그럼 적어도 이걸 신고하면은 16만 5천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0만 5천 원이 누구한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뭐 가족들끼리 식사라도 한번 하실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내 소득분을 잘 봐서 그냥 손 놓고 계시 마시고 이 뭔가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제 잘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간소화 자료 요거 이제 내 아마 이제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내려받으시면 된다.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연인지 어제인가 그젠가 국세청에서 공식 보도 자료를 내면서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밤에 좀 작업을 했는데 1월 15일 날 간소화 서비스 개통하니까 이때부터 내 자료들, 1년 동안 자료들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간소화를 받아서 내가 회사한테 넘기면 3월 달에 신고하면서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세청에서 한번 공식적 오피셜한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어젠가 나와가지고 저도 밤에 좀 작업을 했거든요. 신용카드 공제액이 올라갔습니다. 한도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제만 올라간 거예요. 공제율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80%로 40% 올라갔고 전통시장, 도서공연 이거 좀 올라갔습니다. 통합됐다. 설명 한도에서 좀 더 해준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의 주신 분이 있으세요. 22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강하게 왔었죠. 그럴 때는 어떤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애석하게도 그게 없어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이왕 소비를 많이 하시면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올해는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손자손녀 추가.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이제 손자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중간이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큰 손자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거나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자녀세액 공제가 안 됐었는데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거는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기존시가 3억 원에서 이 범위를 넓히겠다. 그러니까 이 납세자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료 이것도 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거는 좀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 400, 700 최대 700까지 한도였는데 요게 600 최대 900까지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상 기부금 이거 꼭 하세요.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저도 했는데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이게 뉴스에서 한때 시끄러웠잖아요. 어, 네, 뭐 시끄러웠는데 요거를 이제 결산, 회계를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은 정부 지원금을 어디다 썼는지 명명백백하게 좀 공시하는 노동조합에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세액공제 해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4년 기속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국세청에서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톡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단톡방에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수증 같은 거 증빙 발급 안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주택 수로 들어가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임대인과 계약하실 때 뭐 전입신고도 안 하고 이런 약속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잘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으니까 요 절차를 거쳐서 내가 월세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만약에 이게 발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절차 없이 딱 이게 전산화돼서 내 그 연말정산 공제에 전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번거롭지만 요거 진행하시면은 아주 이제 나중에 수월하게 연말정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현금영수증이 결국 신카공제에도 들어가요. 신용카드 공제. 그런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7천만 원이 내가 넘어가서 월세 세액 공제를 어차피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중복 공제는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쉐어하우스 이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그 강남이나 서울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거주하면 월세를 반반 부담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좀 꽤 많은데 근데 이제 세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고 계약자가 아니라서 월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속된 말로 뿜빠이 하고 있다. 이제 뭐랄까요? 그 n분의 1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이것도 월세 공제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이고 응당해드려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국세청이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요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1월 18일부터 전산에서 열리니까 이렇게 자료 제공 동의하셔서 가장 최적 절세액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꼭 알고 하시면 꼭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좀 넣어봤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공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세청이 이런 것들은 니들 맨날 걸리더라. 이건 좀 조심해라. 이렇게 좀 정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금액 기준 추가 부양가족공제. 그러니까 해외 주식 양도 기억나시죠? 그 부분입니다. 이거 100만 원. 이거는 그냥 전산이 걸러버려요. 바로. 이거는 실수하면은 추가 그 세액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중복공제. 이거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이거는 잘 협의 보시고요. 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사망자가 올해 사망하신 분들은 올해 공제가 되는데 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신 분들은 아 올해 된다더라 하고 그냥 넣어놨다가 내년에도 그대로 전산이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꼭 제외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네 중복공제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월세나 임차 차입금 내가 그 제가 아까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내가 11월까지 서울에 시달리다가 12월에 주택 사시면 11월까지 냈던 원리금 상환액 월세세 공제 다 날아간다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집은 내년에 살 것, 교육비 과다 공제 뭐 이거는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고 실손보험금 차감 안 하는 거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실손보험 차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과다 공제 이건 사실 요새 전산화가 많이 돼서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가면은 꼭 챙기시면 해당되시는 분들 꼭 챙기세요. 꼭 챙기시고 그 업종 주의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꼭 이제 면밀히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이로드님이랑 다음 강의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제 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또 부동산 양도나 상속증여 이쪽을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자산가분들의 어떤 부의 이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자들의 자산 메인은 바로 땡땡땡 이게 바로 이제 뭐 부동산 그런 얘기고요. 왜 부동산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남과 비트코인이 이게 많이 다르지만 나름 그 중추적인 가치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업무를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인간의 내재된 가치가 인간이 결국 발전을 해온 그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결국 뭔가 이런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그게 어떤 유망한 전략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떤 주요 지역의 부동산이 그 어떤 자산의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는 바로 세후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확실히 절세하는 게 더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 그 주택에 대해서 뭐 엄청난 많은 규제가 들어왔죠. 그게 뭐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도 그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리브도 하지만 어떤 투자의 수단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규제와 혜택들이 뒤얽혀 있고요. 우리나라는 결국 땅이 좁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한정된 재화인 토지의 이용과 계획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내 땅을 내가 어떤 그 정해진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겨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할 때 세금은 떼려야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동산은 결국 취득부터 승계까지 취득, 처분, 보유, 승계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세금이 다 관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다른 어떤 이 자산가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간단히 조금 저도 뭐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팁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취득이라고 하면 취득세, 뭐 보유할 때는 종부세, 재산세 나올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뭔가 수익화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거를 내 어떤 부의 이전, 내 자녀나 아니면은 뭐 내 일가 친척에 넘기는 경우에는 상속증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새 좀 화두가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 그 자산들의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자산들의 어떤 표시 금액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증여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안 잡고 계시면은 상속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상속증에서 간단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간단히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결국 이 현금증에 현금 빼면 이거 국세청 별거 아니더만 현금 빼면 모르던데 뭐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결국 걸리는 이유, 어떻게 걸리는지, 정말 그 저는 주로 만나 뵙는 분들이 걸려서 큰일 나는 분들을, 걸려서 큰일이 나는 분들을 만나 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알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는 다 가릴 거고 간단히 좀 이렇게 사례화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한테 유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공 두 개는 더 붙여서 붙여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기회에도 이제 이런 강의를 만나뵐 기회가 된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말 영상 강의는 그냥 무료로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기타 뭐 다양한 뭐 정말 질문이 필요하시다면은 편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날씨도 추운데 이 저녁 7시 불금에 이렇게 틀어놓고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마플 단톡방 링크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단톡방 링크 드렸거든요.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녹화본 공지는 원래는 그 제마플 수강자분들 대상으로 드릴 예정이었는데 요거 조금만 더 저희 논의해보고 공지해 드릴게요. 전체 공유를 할지 말지를. 네,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고생 많으셨고요.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자료는 아마 전체 공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